1995년 10월 17일 화요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습니다. 42세 주부 김영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오후 2시 30분경이었는데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며 시장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겼고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김 씨를 엘리베이터에서 오후 2시쯤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니 시장 좀 다녀올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고 이상한 점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게 그분을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김영희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고 휴대폰도 보편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 경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여럿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족들은 3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모임에서 진 500만 원의 빚, 실종 직전 3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150만 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녀의 모습, 그리고 시장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나누었다는 의미심장한 대화까지. 과연 김영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이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김영희 씨는 1953년생으로 실종 당시 42세였으며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3세의 나이에 결혼하여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철수 씨는 당시 45세로 중소기업에서 관리직 과장으로 근무하며 월 1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장남 이민수는 17세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으며 차녀 이지은은 14세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 5천만 원으로 들어온 지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방 3개와 거실, 부엌이 있는 이 평범한 아파트에서 그들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2년 전으로 아직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사람들의 생활에 여유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었고 컴백홈이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며 TV에서는 최수종과 구혜선이 주연한 드라마 질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일요일 밤에를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물가는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했는데 짜장면 한 그릇에 2,500원, 아파트 전세금이 5천만 원 정도였으며 중소기업 과장의 월급이 1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개 모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는 월급날이면 개를 부어 돌아가며 목돈을 타는 시스템으로 신용카드가 많지 않던 그 시절 서민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통신수단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이른바 벽돌폰으로 불리며 부유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었고 한 달 요금이 10만 원이 넘어 일반 가정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다이얼식이나 버튼식 유선전화만 있었고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호출기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했지만 주부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전화카드를 사용해야 했으며 CCTV는 은행이나 대형 빌딩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파트 단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를 이용했고 재래시장이 여전히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노래방이 대유행하며 동전 노래방이 생기기 시작했고 비디오 대여점이 흔했던 시절이라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비디오를 빌려보곤 했습니다. PC방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1998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며 인터넷도 거의 보급되지 않아 일부 대학생들만 PC 통신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전형적인 전업주부로서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여보, 일어나세요라며 남편을 깨운 후 철수야 학교 가야지, 지은아, 일어나라고 아이들을 차례로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며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짓는 등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7시가 되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는데 아들은 수험생이라 항상 바빴고 딸은 원래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7시 30분에는 아들이 먼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섰고 8시에는 남편이 다녀올게라며 출근했으며 8시 30분에는 딸이 엄마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며 등교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김영희 씨는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닦으며 식탁을 정리한 후 거실을 청소하고 방을 정리하며 이불을 개는 등 집안일을 했습니다. 10시쯤에는 쌍용통돌이 세탁기로 빨래를 했는데 탈수가 잘 되지 않아 애를 먹곤 했고 베란다에 빨래를 널며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1시쯤에는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와 계란, 라면을 사며 주인 아저씨와 더운데 수고하세요. 아이고, 사모님도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2시가 되면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1시에는 TV를 켜서 오늘은 좋은 날 드라마를 시청했으며 2시가 되면 시장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현금 5만 원이 든 지갑을 챙긴 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베이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다녀올게요라고 빈집에 말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방에 넣은 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2층에서 58세의 이웃 할머니 박순자 씨가 탔는데 어디 가세요? 라는 질문에 시장 좀 다녀오려고요라고 답하며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네. 할머니도요라는 평범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층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15분이었고 로비를 지나 경비실 앞을 지나가자 62세의 경비 최동수 씨가 다녀오세요. 사모님이라고 인사했고 김영희 씨는 네, 다녀올게요라고 답하며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가을 햇살이 따뜻했으며 바람이 살랑 불었는데 장바구니를 든 김영희 씨가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영희 씨에게 계모임에서 진 500만 원이라는 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5년 당시 500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으로 남편 월급의 4개월치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동네 주부 10명이 모인 계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50만 원씩 10개월간 돌아가며 목돈을 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로 계를 타서 1995년 3월에 5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아들의 학원비를 내고 딸의 교복을 사며 집안 수리를 하는 등 평범하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영희 씨가 계를 부지 못하기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녀는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쓴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고 계모임 회장 강미숙 씨가 영희 씨, 이번 달 계는요? 라고 전화하면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라고 대답했고 강 씨가 또요? 벌써 3개월째예요 라고 재촉하면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라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는 질문에 말 못해요. 미안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계모임 회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갔고 김영희 씨 도대체 뭐예요? 우리도 급한 사람들인데 라는 말들이 오갔으며 김영희 씨는 홀로 괴로워하며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어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9월에는 강미숙 씨가 직접 집까지 찾아와 영희 씨, 이제 안 되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라고 따졌고 김영희 씨는 정말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라며 애원했습니다. 도대체 뭘 기다려요? 다른 회원들도 화났어요 라는 말에 돈이 곧 생겨요 라고 답했고 무슨 돈이요? 라는 질문에 보험이 만기가 돼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김영희 씨의 보험은 만기가 아니었고 2000년까지 5년이나 남아 있었는데 왜 그녀가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중순 실종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희 씨의 통장에서 5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150만 원이 ATM기에서 인출되었는데 무엇에 쓴 돈인지 가족은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라진 150만 원. 그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김영희 씨는 혼자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17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15분 상계동 아파트 로비 62세의 경비 최동수 씨는 당시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아파트를 나가는 걸 오후 2시 15분쯤 봤는데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 것 같았어요. 베이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다녀오세요 사모님이라고 인사하니 네 다녀올게요 라고 답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 18분 아파트 정문 앞 슈퍼 47세의 슈퍼주인 김철호 씨는 시계를 보고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 봤는데 시계를 보니 2시 18분이었어요. 왜 기억하냐면 그때 마침 손님이 와서 시계를 봤거든요. 김 씨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으며 평소랑 똑같아 보였어요. 오후 2시 22분 버스 정류장 근처 35세의 목격자 이순희 씨의 증언은 조금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장바구니를 든 어떤 아줌마가 정류장 쪽으로 오는 걸 봤어요. 나중에 실종자 사진을 보니 김영희 씨였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탈 버스가 와서 그냥 탔거든요. 뒷모습만 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남자였던 것 같긴 한데. 오후 2시 30분 상계시장 입구 52세의 시장 상인 박영자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 씨를 시장 입구 쪽에서 봤는데 시간은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왜 기억하냐면 그날 제 가게에 도둑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시계를 봤는데 2시 30분이었거든요. 그때 김 씨가 시장 입구를 지나가는 걸 봤어요. 혼자였냐고요? 그게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긴 했어요. 오후 2시 35분 이후 장소 불명. 이 시각 이후로는 김영희 씨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4세의 딸 이지은이 학원에서 돌아와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보니 엄마 신발이 없었고 거실로 들어가니 TV가 꺼져 있었으며 부엌에는 저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먼저 와 계셨고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상했지만 지은이는 아마 시장이 늦어진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TV를 켜고 만화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7세의 오빠 이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묻자 몰라. 아직 안 오셨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네. 뭐 연락 없었어? 라고 다시 묻자 응 없었어라고 했고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이런 분이 아니었고 항상 집에 계셨으며 늦어도 6시에는 돌아왔는데 지금 7시인데도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댁에 갔나? 라며 민수가 외갓집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외할머니? 거기 엄마 계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니 안 왔는데? 무슨 일이야?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시댁에도 전화해 보았지만 역시 아니 왜? 라는 답뿐이었고 형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5세의 이철수 씨가 퇴근해서 애들아 나왔다라고 외치자 아이들이 달려나오며 아빠 엄마가 안 들어오셨어라고 말했습니다. 뭐? 언제부터? 라고 당황하며 묻자 우리가 왔을 때부터요. 저녁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락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2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연락 없이 늦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친정에? 라고 말하자 전화해 봤는데 안 계셨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고 철수 씨는 친정, 시댁, 친척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영희 거기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3층 같은 복도의 집들과 2층 아래층, 4층 윗집을 돌아다니며 혹시 우리 집사람 보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니요, 못 봤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오늘 몇 시쯤 나가는 거 보셨어요? 라고 물어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뿐이었습니다. 경비실로 가서 아저씨, 우리 집사람 보셨어요? 라고 묻자
경비 최동수 씨가 아내. 오후 2시쯤 나가시는 거 봤어요. 시장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들어오는 건 못 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에 나가서 9시까지 안 들어왔다는 것은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하다는 뜻이었고 시장 가는데 7시간이 걸릴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파출소로 달려가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언제부터요? 라고 묻자 오늘 오후 2시에 시장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라고 답했고 경찰은 가출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물었지만 철수 씨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땠나요? 좋았어요. 싸운 적도 없어요. 금전 문제는 없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며 일단 하루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일도 안 들어오시면 정식으로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철수 씨가 왜요? 지금 당장 찾아야죠. 라고 항의하자 보통 가출이 대부분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이 엄마 찾았어? 라고 묻자 아니. 내일 찾을 거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중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철수 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장을 확인했지만 빈자리는 그대로였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전화해서 과장님, 오늘 좀 쉬겠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라고 말한 후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혼자 이웃을 찾아다니며 시장을 뒤지며 이런 사람 보셨어요? 라고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병원에도 전화를 걸어 혹시 김영희라는 환자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없는데요 라는 답뿐이었고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라고 애원하자 비로소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10월 18일 노원경찰서 형사과에서 실종 사건을 전담하던 당시 38세의 박진수 경위가 본격적으로 기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영희입니다. 나이는요? 42세요. 키와 체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58cm에 52kg 정도 됩니다. 박경희는 실종 당일 복장과 가지고 나간 물건, 지갑에 든 돈의 액수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1995년의 수사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는데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기록했고 타자기로 조서를 작성하며 탁탁탁 소리를 울려야 했습니다. 박경희는 먼저 서울 시내병원에 김영희란 이름의 환자가 있나요? 라고 전화로 일일이 확인했는데 인터넷 조회 시스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노원구 병원, 중랑구 병원, 강북구 병원 하나하나에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없습니다. 없는데요. 안 계신데요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영안실도 확인했지만 신원 불명 시신이 한 분 있는데 남자분이에요 라는 답뿐 김영희 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경희는 현장인 상계동 아파트 단지로 직접 가서 경비실부터 확인했습니다. 실종 당일 나가는 거 보셨죠? 라고 묻자 경비 최동수 씨가 네, 오후 2시 15분쯤 나가셨는데 시장 다녀올게요 라고 하셨어요. 평소랑 똑같았고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는데 그 후에 들어오는 건 못 봤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박경희는 출입구에 CCTV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당연히 없었습니다. 1995년 아파트 단지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불편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을 일일이 탐문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2시쯤 이 여자 보셨어요? 라며 사진을 보여주자 2층의 박순자 씨가 김 씨요?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이 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 간다고 하셨고 평소처럼 그랬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박경희는 김영희 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아파트에서 정문, 슈퍼, 버스, 정류장, 시장으로 이어지는 각 지점마다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슈퍼 주인 김철호 씨는 2시 18분에 제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라고 했고 버스 정류장의 목격자 이순희 씨는 2시 22분쯤 정류장 근처에 있었어요 라고 했으며 시장 상인 박영자 씨는 2시 30분쯤 시장 입구를 지나갔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박경희는 지도에 시간대별로 표시하며 215 아파트 출발, 218 슈퍼 앞, 222 버스 정류장, 230 시장 입구, 235 이후 불명이라고 정리하고 2시 30분부터 35분 사이 이 5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경희는 상계시장으로 가서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정육점, 건어물 가게가 빼곡하게 들어선 좁은 골목을 돌아다니며 이 여자 보신 분 있어요? 라고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네요 라는 답만 돌아와 목격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 입구의 떡볶이 가게 주인 김순옥 씨가 이 사람 봤어요. 17일 오후였을 거예요. 시장 입구 쪽에서 봤는데 혼자였냐고요?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뒷모습만 봐서 남자였던 것 같긴 한데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다시 나온 낯선 남자라는 증언에 박경희는 집중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었지만 글쎄요. 잘 못 봤어요. 뒷모습만. 키는 보통 170cm 정도, 검은색 점퍼였던 것 같고 나이는 젊진 않았어요. 40대? 50대? 라는 모호한 답만 돌아왔습니다. 박경희는 낯선 남자, 4050대, 키 170cm, 검은색 점퍼라고 메모하며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경희는 가족을 재조사하며 부인이 계모임 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남편 이철수 씨가 네, 동네 주부 계모임을 올해 초 1월쯤부터 50만 원씩 하셨는데 3월에 타서 500만 원을 받았죠. 그 돈은 애들 학원비랑 집안 수리 같은데 평범하게 썼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경희는 같은 아파트 6층에 사는 42세의 계모임 회장 강미숙 씨를 찾아가 김영희 씨가 계모임을 제대로 부었나요? 라고 묻자 강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게 6월부터 못 부었어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나 밀려서 150만 원이나 됩니다 라고 답했고 이철수 씨는 뭐라고요? 150만 원? 저는 처음 듣는데요.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박경희가 김 씨가 뭐라고 했나요? 라고 더 파고들자 강 씨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돈이 곧 생긴다고 보험이 만기된다고 했어요 라고 답했고 박경희는 보험을 조회해보니 김영희 씨 명의의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수익자는 남편 이철수였고 만기는 2000년으로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네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라고 의문을 품은 박경희는 이 부분이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경희는 1995년에는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했기에 직접 은행에 가서 김영희 씨의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10월 10일 -50만 원, 10월 13일 -50만 원, 10월 15일 -50만 원이라는 기록이 보였고 실종 일주일 전에 총 15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인출했나요? 라고 묻자 상계동 은행 ATM기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고 영수증 남은 거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없습니다 라는 답뿐이었습니다. 박경희는 ATM기로 가보았지만 1995년 ATM기는 원시적이어서 카메라가 없었고 영수증만 나왔기에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지? 라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계모인 빚이 150만 원이고 인출한 돈도 150만 원이니 갚으려고 뽑았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모임에 갚지 않았기에 그럼 어디에 쓴 걸까? 라는 미스터리만 남았습니다. 박경희는 가족을 재조사했습니다. 17세의 아들 이민수는 엄마는 평범한 분이에요. 특별한 취미도 없고 집안일만 하시고 TV 보시고 시장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가출이요? 말도 안 돼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절대 우릴 두고 가지 않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4세의 딸 이지은은 엄마는 항상 집에 계셨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잘 다녀왔어? 라고 물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빨리 찾아주세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5세의 남편 이철수는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가정적이었고 애들 챙기고 집안 돌보고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싸운 적도 거의 없었어요. 돈 문제도 없었고 제 월급으로 충분히 살았는데 계모인 빚은 저도 몰랐어요. 왜 빚을 졌는지, 왜 말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라며 괴로워했습니다. 박경희는 가족을 보며 평범한 가정이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사라졌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경희는 동료들과 회의를 열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하며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가출로 계모인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에게 말하기 두려워서 가출했다는 것이었지만 신분증과 돈만 가지고 갈 곳도 없는데 가능할까? 게다가 가족을 너무 사랑했는데 가출할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납치로 시장 가다가 납치당했다는 것이었지만 협박 전화도 없고 돈 요구도 없는데 목적이 뭐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로 시장 가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이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었지만 모든 병원을 조회했는데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범죄로 누군가에게 고의든 우발적이든 해를 입었다. 낯선 남자 목격 증언이 있으니 그 남자가 수상하다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극단적 선택으로 빚 때문에 괴로워서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었지만 시신이 없는데 어디서 한 거지? 라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박경희는 일단 낯선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경희는 1995년 방식으로 타자기로 내용을 작성하고 복사기로 500장을 뽑아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름 김영희, 나이 42세 1953년생, 키 158cm, 체중 52kg, 실종일 1995년 10월 17일, 실종 장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이라는 내용과 함께 실종 당일 복장과 특징을 적고 목격자는 노원경찰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 시장 입구, 슈퍼, 약국, 은행 등 동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TV 방송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1995년 10월 25일 매주 수요일 저녁 방송되는 KBS 실종자를 찾습니다에 김영희 씨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42세 주부 김영희 씨가 지난 17일 실종됐습니다. 김 씨는 시장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는데 베이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격하신 분은 노원경찰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방송이 나간 후 제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경찰서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제보는 제가 그날 김 씨를 버스 안에서 봤어요. 150번 버스였는데 2시 40분쯤 시장 쪽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제보는 저도 중랑천 다리 위에서 혼자 걷고 있는 걸 3시쯤 봤어요 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제보는 의정부 시장에서 확실하게 봤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제보가 너무 많고 내용이 엇갈려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버스 안, 중랑천, 의정부.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었기에 하나씩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희는 첫 번째 제보자를 만나 버스에서 봤다고요? 라고 물었고, 네, 확실해요라는 답을 들었지만 사진을 다시 보여주자요. 이 사람 맞나?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라며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 허위 제보임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제보자도 중랑천에서 분명히 3시쯤 봤어요 라고 했지만 박경희가 하지만 김 씨는 2시 30분에 시장 입구에 있었어요. 30분 만에 중랑천까지 갈 수 없어요 라고 지적하자 그럼 다른 사람이었나? 라며 물러났습니다. 의정부 제보도 버스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조회했지만 김영희 씨 명의는 없었고 1995년에는 교통카드도 막 나오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현금을 냈기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박경희는 방송 나가면 이래 허위 제보가 너무 많아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초 사건 발생 2주 후에 한 통의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김영희 씨를 제 가게 앞에서 봤어요. 저는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데 10월 17일에 확실히 봤어요. 왜 확실하냐면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10월 17일이 제 생일이라서 기억해요라는 증언이었습니다. 박경희는 긴장하며 몇 시쯤이었나요? 라고 묻자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점심 먹고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김 씨가 제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처음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자였는데 뒷모습만 봐서 얼굴은 못 봤고 키는 보통이었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젊진 않았고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했어요. 4050대 정도? 뭘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는 잘 안 들렸는데 김 씨 표정이 밝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좀 심각해 보였어요. 그 후엔 둘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는 못 봤어요 라는 상세한 증언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채소 가게 주인 39세의 정민수 씨가 10년째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중요한 증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경희는 수사 방향을 낯선 남자를 찾아야 한다로 바꾸고 몽타주를 만들기로 했지만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뒷모습만 봤기에 키 170cm 정도 4050대 머리 희끗희끗 검은색 점퍼라는 정보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박경희는 김영희 씨 주변 인물을 조사하며 남편 이철수 씨에게 부인이 아는 남자가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없어요.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남자 친척은 거의 없고 시댁 식구들 뿐인데 다 멀리 살아요. 친구들은 다 여자고 주부 친구들이고 이웃 남자들하고는 인사만 하는 사이예요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박경희는 다른 각도로 최근에 이상한 전화 온 적 있나요? 누가 찾아온 적은요? 빚쟁이가 찾아왔나요? 라고 물었지만 계모임 회장이 9월쯤 한번 왔었어요 라는 답뿐이었고 계모임 회장 강미숙 씨에게도 김 씨한테 남자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계모임 회원 중에 남자 있나요? 김 씨가 남자 얘기한 적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모두 아니요, 없어요 라는 답만 돌아와 막막했습니다. 박경희는 다시 돈을 추적하며 실종 일주일 전 인출한 15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다른 빚을 갚았다는 것이었지만 조사 결과 계모임 외에 다른 빚도 없었고 대출도 없었으며 카드빚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줬다는 것이었지만 증거가 없었고 세 번째는 도박이나 사치품 구매였지만 김영희 씨는 가족과 이웃 모두가 조용하고 검소한 사람이라고 증언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통장에 저축했다는 것이었지만 은행을 다시 조회해도 김영희 씨 명의의 통장은 하나뿐이었고 결국 15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박경희는 보험을 다시 살펴보며 김영희 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 5천만 원이 걸린 보험의 수익자가 남편 이철수라는 점에 주목해 혹시 남편이 보험금 목적으로? 라고 의심했지만 실종 당일 오후 이철수 씨는 회사에 있었고
동료 10명이 이 과장님은 오후 내내 사무실에 계셨어요. 2시부터 6시까지 계속 있었고 회의도 3시부터 5시까지 있었어요 라고 증언해 알리바이가 완벽했기에 남편은 아니다라고 배제했습니다. 박경희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계모인 빚 150만 원, 남편 몰래 진 빚, 갚을 방법이 없는 상황,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박경희는 한강을 수색하기 위해 경찰 잠수부를 투입하고 실종 추정 지역 인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불암산과 수락산 등 인근 산도 수색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사실에 박경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말 사건 발생 6주째가 되자 수사는 완전히 난항에 빠졌습니다. 낯선 남자 목격, 150만 원 인출, 계모인 빚 150만 원, 보험 만기 거짓말 등 단서는 있었지만 확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누구인지, 15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질문만 있고 답은 없었습니다. 박경희는 상관에게 보고하며 진전이 없습니다. 목격자 증언은 낯선 남자를 봤다는 것만 여러 건인데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는 아파트에도 시장에도 없고 1995년엔 거의 없었습니다. 통신 기록은 유선 전화밖에 없어서 통화 내역 추적이 어렵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상관이 그럼 미제로 가는 건가? 라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경희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1995년 수사의 한계였습니다. CCTV도 없고 디지털 포렌식도 없으며 DNA 분석은 제한적이고 통신 추적도 어려웠습니다. 오로지 목격자 증언과 발로 뛰는 수사만으로는 부족했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와 제 아내를 제발 찾아주세요라고 애원했고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면 한 달이 넘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이라는 말에 철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찾아주세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라고 절규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수능이 다가왔지만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엄마, 어디 계세요? 나 대학 가야 하는데 엄마 없이 어떻게 가요? 라며 책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매일 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추워요. 빨리 돌아와요. 라며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12월이 되어 첫눈이 내렸고 사건 발생 2달째가 되자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박경희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즉시 재수사하겠습니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그것으로 가족의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실종자 명단에 김영희 42세, 실종일 1995년 10월 17일 실종 장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특징 베이지색 점퍼와 청바지, 상태 미제라고 기록되었고 1995년이 저물어가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김영희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30년이 되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그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되어 30년 전 5층짜리 낡은 아파트는 사라지고 20층짜리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거리도 많이 달라져서 재래시장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대형마트가 생겼으며 공중전화 부스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버스 정류장에도 가게에도 골목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어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제 75세가 되어 작은 빌라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벽에는 1995년 여름에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그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어딘가 여행이라도 간 것 같아요.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라며 허공을 바라봅니다. 철수 씨는 매년 10월 17일이면
어김없이 경찰서를 찾아가 제 아내 사건, 새로운 단서 없나요? 라고 묻지만 죄송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라는 답만 들으며 그렇군요. 라고 고개를 떨구는 것을 30년간 반복해왔습니다. 아들 이민수는 이제 47세가 되어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고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라진 그해 저는 수능을 봤는데 완전히 망쳤죠. 재수해서 지방대를 갔어요. 어머니만 계셨다면 제 아이들에게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이 너희 할머니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할머니는 왜 안 오세요? 라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라고 말하지만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가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민수야, 왜 나를 못 찾았어? 라고 물으시면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딸 이지은은 이제 44세가 되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입니다. 동료들이 언니 왜 결혼 안 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이라고 답하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결혼식에 없으면 어떡해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친구들은 30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포기해라고 말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혹시 엄마가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 병원에 계실지도, 혹시 요양원에? 라며 매년 신원불명 노인 명단을 확인하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전 경위는 이제 68세가 되어 2020년에 경찰을 퇴직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김영희 씨 사건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 미제로 남은 사건이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은퇴하고도 가끔 생각해요. 그 낯선 남자가 누구였을까? 15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답을 찾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라고 회고합니다. 1995년 당시 수사의 한계가 컸죠? 라는 질문에 박 전 경위는 그럼요. CCTV가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죠. 은행이나 대형 빌딩 정도만 있었고 아파트나 상가엔 없었어요. 통신 기록 추적도 어려웠고 유선 전화밖에 없었으니까요. 삐삐는 있었지만 김영희 씨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핸드폰은 부자들만 가졌어요. DNA 분석도 제한적이었고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은 아예 개념도 없었죠. 오로지 발로 뛰는 수사, 목격자 증언에 의존하는 수사가 전부였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라는 질문에는 낯선 남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 증언이 있었는데 시장 입구에서 김영희 씨와 남자가 이야기하는 걸 봤다는 증언들이요. 그 남자가 누군지만 알았어도 사건을 풀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뒷모습만 봤고 몽타주도 만들 수 없었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재수사 가능성은? 이라는 질문에는 지금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당시 채취한 증거물이 있다면 최신 DNA 분석으로 재검증할 수 있고 신원불명 시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수도 있으며 전국 요양원과 정신병원의 무연고 환자 중에 김영희 씨가 기억을 잃고 30년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라고 희망을 남겼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인 김수진 교수는 김영희 씨 사건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설이 가능합니다라며 5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설 1. 자발적 실종 가출 마이너스 가능성 20%. 계모인 빚 150만 원이 남편 월급 4개월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게다가 실종 직전 150만 원을 인출했는데 그 돈으로 어딘가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첫째, 신분증 하나로 30년을 살 수 있을까요? 둘째, 가족을 너무 사랑했는데 특히 자녀들을 버리고 갈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셋째, 일자리를 구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추적이 안 됐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가설 2. 극단적 선택 마이너스 가능성 30%. 빚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는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요. 한강도 수색했고 산도 수색했는데 없었고
30년 동안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의문입니다. 가설 3범죄 피해 우발적 마이너스 가능성 25%. 시장 가다가 우발적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낯선 남자 목격 증언이 있고 그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해를 입었고 범인이 시신을 은폐했을 수 있는데 1995년엔 수사기술이 제한적이었으니 잘 숨기면 발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설 4범죄 피해 계획적 마이너스 가능성 15%. 누군가 김영애 씨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보험금 5천만 원의 수익자인 남편은 알리바이가 완벽했고 계모인 빚 150만 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으며 미워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가설 5사고 후 기억상실 마이너스 가능성 10%. 시장 가다 교통사고나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병원이나 요양원의 신원불명으로 수용되어 30년간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후 가족을 찾은 케이스가 있어요. 법의학 전문가인 이준호 교수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가능한 시나리오는 깊은 산 속에 묻혔거나 강에 수장됐고 떠오르지 않았거나 화장됐거나 신원불명 시신으로 처리됐거나 사실 살아있거나입니다. 만약 시신이라면 1990년대 신원불명 시신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엔 DNA 분석이 제한적이었으니 지금 재분석하면 김영희 씨일 수도 있으며 유가족 DNA와 대조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희 씨와 같은 사건이 1990년대에 많았습니다. 1993년 부천에서는 43세 주부가 시장 가다 실종되어 5년 후 신원불명 시신으로 발견되어 DNA 분석으로 확인되었고 1997년 인천에서는 39세 주부가 외출 후 실종되어 10년 후 정신병원에서 기억상실 상태로 생존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1996년 대전에서는 45세 주부가 가출하여 20년 후 부산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1998년 광주에서는 40세 주부가 실종되어 3개월 후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영희 씨도 이런 케이스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0년대 실종 통계를 보면 연평균 실종 신고가 약 1만 5천 건이었고 이 중 해결된 것이 약 1만 2천 건으로 80%였으며 미해결이 약 3천 건으로 20%였습니다. 미해결 사건을 분류하면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50%, 범죄로 추정되는 경우가 20%,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15%, 사고로 추정되는 경우가 10%, 그리고 완전 미스터리가 5%였는데 김영희 씨 사건은 이 완전 미스터리 5%에 속합니다. 1995년 수사 환경을 보면 CCTV 보급률이 5% 미만이었고 휴대폰 보급률은 1.5%에 불과했으며 DNA 분석은 제한적이고 12주가 소요되었으며 지문 감식은 수동으로 13일이 걸렸고 통신 추적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반면 2025년 현재 수사 환경은 CCTV 보급률이 90% 이상이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이며 DNA 분석은 정교하고 24시간 내에 가능하며 지문 감식은 자동으로 1시간 내에 되고 통신 추적은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김영희 씨 사건이 2025년에 발생했다면 24시간 내에 해결됐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장인 최민석 경정은 30년 전 사건이라도 재수사는 가능합니다라며 여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DNA 재분석입니다. 당시 채취한 증거물이 남아있다면 머리카락 한 가닥, 혈흔 한 방울, 옷에 묻은 섬유 조각이라도 1995년엔 분석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최신 기술로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원불명 시신 대조입니다. 1995년부터 2025년 사이 발견된 신원불명 시신 중 김영희 씨와 나이와 성별이 맞는 모든 시신과 유가족 DNA를 비교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전국 요양시설 조사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수용된 무연고,
노인 중 나이와 특징이 맞는 분들을 조사하면 실제로 이렇게 찾은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넷째,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3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유사 사건 패턴, 연쇄범 가능성, 지역별 미제 사건 연관성 등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중제보 활성화입니다. 방송과 유튜브, SNS로 사건을 재조명하면 30년 전엔 말하지 못했던 사람도 지금은 시효도 없고 관련자들도 많이 변했으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수사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김영희 씨 가족이 신청하면 즉시 재수사하겠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제 75세입니다.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아내가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묘라도 만들어서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30년간 절 한 번 못했어요.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서. 제발, 제 소원입니다 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민수는 어머니, 제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사진으로만 보여줬는데 실제로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혹시 살아계시다면 제발 돌아오세요. 혹시 돌아가셨다면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지은은 엄마, 나 이제 44살이에요. 엄마가 사라졌을 때 나이와 같아요. 그때 엄마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42세 주부 김영희 씨가 사라진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75세가 됐고 아들은 47세, 딸은 44세가 됐지만 30년을 기다려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30년간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돌아와 그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며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30년 전 그 아파트는 재건축됐고 재래시장은 줄어들었으며 거리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가족의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1995년 10월 17일 상계시장 근처에서 무언가를 목격하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 김영희 씨와 함께 있던 낯선 남자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며 작은 정보라도 소중합니다.